또 발목이 좀 붓내나? 나 혹시 신장이 더 낙빠진 건가? GFR 71? 이거 투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버님, GFR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리하면 좋아지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줌진이 해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 천천히 줌진이 하면 신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GFR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걸 보고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불안했던 적이 있나요?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들 때마다 혹시 내 콩팥이 약해진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해본 적은요. 물도 꼬박꼬박 마시고 식단도 조심하는데 혈액검사 결과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 손과 발을 만져보면 뭔가 무겁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이거 혹시 신부전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반복되어 늘 걱정 속에 지내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마치 큰 건물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먼지가 조금만 끼어도 전체 시스템이 무겁게 돌아가면서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하죠. 이 필터가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다시 몸 안으로 돌아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콩팥이 이미 지쳐버린 뒤에야 다리가 심하게 붓고 극심하게 피곤해지고 응급투석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뒤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GFR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마치 강물이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흐름이 멈추며 생명력도 서서히 사라지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GFR을 스스로 관리하고 심지어는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겁니다. GFR이 낮다고 해서 당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강한 약을 쓰지 않고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의 현대 의학 기준에 맞춰 콩팥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GFR 개선 방법 자료를 받고 싶거나 본인의 검사 결과를 직접 분석받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매주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GFR 수치 하나만 보고 불안에 떨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GFR 감소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알려드리기만 하면 놀랄 만큼 잘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진표를 받아들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 GFR 숫자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이 굳어있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40대 초반인데도 근육량이 적거나 검사 당일 수분이 부족해 GFR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뿐인데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줄 알고 겁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과 혈당까지 오히려 더 높아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콩팥에 훨씬 더 큰 해를 끼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GFR은 콩팥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것을. GFR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추정값이며 나이, 성별, 크레아티닌, 수치, 근육량까지 여러 요소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즉, 어떤 날은 실제 기능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고
이로 인해 GFR도 국제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만 실제 콩팥 기능은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GFR이 50, 60대에서도 멀쩡히 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GFR이 낮다, 곧 투석이다라는 잘못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10가지가 넘는 요소를 살펴봐야 하며 GFR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도 식습관, 혈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GFR이 떨어지는지, 진짜 감소와 가짜 감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환자를 다시 회복시킨 4가지 의학적 원칙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실제로는 회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GFR에 대해 계속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해시키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GFR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 너무 빨리 불안해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체구가 작거나 근육량이 적은 분들 혹은 나이가 많아 원래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GFR이 실제 기능보다 나쁘게 보이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25세 건강한 청년은 근육량도 좋고 에너지도 많아서 GFR이 115, 12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콩팥 기능이 정상이어도 GFR은 자연스럽게 75, 85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60세의 20대와 같은 GFR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셈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사는 70대 중반의 한 아저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지를 내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GFR이 70이밖에 안 돼요. 이제 투석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부종이나 극심한 피로, 메스꺼움, 소변 감소 같은 증상이 있는지 여쭤보니 아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전체 결과를 다 확인한 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아저씨 나이에는 이 정도면 거의 이상적인 수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 5년 동안 그분의 GFR은 70, 7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심부전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공포는 병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GFR은 어떤 때는 정상인데 어떤 날은 갑자기 확 떨어지나요? 이것은 한국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GFR은 체중처럼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수분 상태, 근육량, 전날의 활동량, 잠을 얼마나 잤는지 같은 요소들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날씨가 덥고 물을 덜 마신 날에는 크레아티닌이 조금만 올라가도 GFR은 즉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동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서 마치 기능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콩팥이 실제로 손상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급성 GFR 감소와 만성 GFR 감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걱정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급성 GFR 감소, 아큐는 탈수, 감염, 강한 이뇨제 사용, 큰 수술 후처럼 일시적인 신체 스트레스가 올 때 생깁니다. 이때 콩팥은 과로한 직원처럼
잠시 쉬어야 할 뿐입니다. 휴식과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다시 정상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제 진료 경험과 다양한 연구를 보면 급성으로 떨어진 GFR은 대부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탈수가 심했던 환자는 수액 치료 며칠만으로 GFR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중환자실 환자들도 위기를 넘기면 몇 주 안에 이전 수치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강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GFR이 서서히 떨어지는 만성 감소, 크로닉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같은 요인들이 오랫동안 콩팥을 괴롭힐 때 나타납니다. 만성 콩팥병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데 5단계에서 투석 여부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그리고 3A 단계까지는 기능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3A 단계에서 저를 찾아온 환자들이 몇 달 동안 혈당과 혈압만 잘 관리해도 GFR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4, 5단계로 넘어가면 손상이 너무 누적되어 회복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장을 기증하면 몸에는 하나의 콩팥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은 GFR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증 후 몇 달이 지나면 남은 콩팥의 GFR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1년 정도 지나면 크기까지 70% 이상 커지면서 기능을 보강합니다. 이 사실은 콩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단, 계속해서 공격을 받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한국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콩팥 기능은 단 한 번의 검사로 판단할 수 없다. 추세를 보고 크레아티닌, 단백뇨, 혈압, 혈당, 생활습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GFR이 낮다고 해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몸이 조용히 조금만 더 돌아봐줘 라고 말하는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GFR에 대한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겁주고 잠까지 설치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GFR이 전체 그림 중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의 나약함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GFR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GFR을 올리고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를 보여준 4가지 과학적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준비되었다면 이제 3부로 넘어가 봅시다. 극단적인 방법 하나 쓰지 않고도 매일 조금씩 콩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몸은 올바른 변화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환자분들이 GFR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GFR을 올리려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원칙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면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수년 동안 콩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정도였는데 생활 습관만 바꿔도 GFR이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이 원칙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는 마치 강풍이 불어 돌다리에 작은 돌 하나하나를 조금씩 부서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당분에 코팅되듯 변하면서 염증 물질이 생겨 시간이 지나며 콩팥의 여과막을 손상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금을 조금만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금방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GFR이 떨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년간 혈압과 혈당이 조용히 콩팥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잠을 설친 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 혹은 조금 짜게 먹은 날에도 혈압은 쉽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최소 5번은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과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압박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압이 어떤 상황에서 오르고 내리는지 알게 되면 왜 어떤 날은 GFR이 떨어지고 어떤 날은 다시 올라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혈압 목표는 130, 80입니다. 이 수치가 콩팥을 지키는데 가장 안전한 범위입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환자분들 중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10-15분 걷습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떨어지고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약만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대로 중단하면 몸은 즉시 반응하고 그 반응은 대부분 나쁜 방향입니다.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건 약 덕분이지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의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혈압약, 당뇨약을 단 하루도 끊지 마세요. 하루만 중단해도 그동안의 관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콩팥에 안 좋다던데요. 이 말을 듣고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크레아티닌이 낮아져 GFR이 거짓으로 높게 나옵니다. 마치 콩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콩팥이 쉴 틈 없이 계속 여과해야 해서 빨리 지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의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체중 1kg당 0.6, 0.8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36, 48기 적당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하나,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만 한 생선 한 조각, 저녁에는 두부 한 모. 이 정도면 에너지도 충분하고 콩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심지어 단백뇨가 있는 분도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적당히입니다. 특히 콩팥은 한 끼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 싫어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체중 감량,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만을 단순히 외모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비만은 곧 콩팥의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합니다. 또 지방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도 많아져 콩팥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발생률이 높고 이 둘은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 후 12-10분만 걸으세요. 정말 이것만 해도 식후 혈당이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되며 내장 지방도 줄어듭니다. 밖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자리에서 5분만 일어나 앉았다 반복하면 됩니다. 서울의 직장인 환자 중 몇 명은 이것만 한 달 했는데도 혈압이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 스스로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고 무게도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BMI가 27 이상이거나 여러 번 다이어트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저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도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체중이 줄어들면 콩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절대적으로 금연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흡연만큼 콩팥을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은 없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즉시 올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담배 속 중금속과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콩팥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여과되지 않고 몸에 쌓여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흡연자의 GFR 감소 속도가 비흡연자보다 2배, 심하면 3배 빠릅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보조요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약물군을 꼭 소개합니다. 바로 SGLT 억제제입니다.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약인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신기능 저하 속도를 30-40% 늦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처방받아 수년 동안 GFR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면 콩팥은 하루하루 천천히 회복됩니다. GFR은 일주일 만에 훅 올라가는 수치가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잔디가 조금씩 푸르게 돋아나는 것처럼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가장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GFR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4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GFR을 개선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정말로 걱정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GFR이 몇 점만 떨어져도 밤잠을 설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GFR이 매우 낮은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을 평가할 때는 절대 GFR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마치 다리의 튼튼함을 겉에 칠한 페인트색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미시야, 공구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GFR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최소 3가지 요소를 함께 봅니다. GFR 크레아티닌 임상 증상. 만약 GFR이 낮아도 크레아티닌이 안정적이고 알부민료가 적으며 부종, 구역감, 호흡곤란, 식욕저하, 소변 감소 같은 증상이 없다면 아직은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GFR이 조금만 떨어졌는데도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단백뇨가 많아지고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단일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50대 기업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GFR이 28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극도로 불안해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검사를 살펴보니 크레아티닌은 안정적이고 부종도 없고 피로도 거의 없었으며 특히 바로 전주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2주간 충분한 휴식, 수분 보충, 혈압과 혈당 조절을 하도록 했고 2주 후 GFR은 41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순간의 숫자에 속지 말고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날의 GFR은 마치 서둘러 찍은 사진처럼 흐릿하고 실제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강한 치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단계에 들어가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메스껍고 밤이 되면 유난히 가려움이 심해지고 오래 서 있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붓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쉽게 지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은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여 몸이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의사가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해 투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석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수십 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삶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석은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단지 오래된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과 비슷한 보조적 치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약 당신이 신장질환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 있다면 투석까지의 시간을 아주 길게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많은 경우 아예 투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GFR이 20-25 사이에서도 거의 10년 동안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환자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먹고 매일 걷기를 실천하며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약을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저는 늘 확신합니다. 콩팥을 지키는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의 길이라는 것을. 마라톤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몸의 신호를 들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GFR이 낮다고 해서 당신이 약하거나 곧 투석을 하게 될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몸이 나를 조금 더 돌봐줘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콩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회복합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버티는 힘이 강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 놓고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검사 결과가 걱정스럽게 나왔다 해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GFR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과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